이 수용이라는 게 왜 중요하냐면은 투자를 할 때 수익이 안 날 때 있잖아요. 잘못된 포트폴리오를 가지고 있는데 고집을 피우고 있을 때 잘못됐다라는 거를 분명히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맞아요. 이걸 마음으로 완전히 받아들이지 않으면 행동을 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냥 방치하게 되거든요. 아, 내가 이거 잘못된 포트폴리오를 가지고 있다라는 거를 딱 받아들이는 순간 포트폴리오를 한번 뒤집어 엎게 되잖아요. 완전히 원점에서 모든 포트폴리오를 재점검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은 새로운 거를 뭔가 시도할 수 있는 힘이 생기거든요. 그렇지. 네, 경제의 신들을 모시고 그분의 인사이트를 살금살금 빼먹어보는 아주 재밌는 시간 신과 함께 오늘도 네, 시작해 보겠습니다. 저는 이프로고요. 김프로입니다. 네, 오늘 모신 분은 어찌 보면 신과 함께가 이분을 발견했다고 볼 수도 있고. 열에 한 분 중은 저 디테일을 보고 저분이지 그럴 수도 있을 것 같긴 해요. 네, 제가 팟캐스트 하던 시절에 네, 출연하셔서 투자에 대한 이제 새로운 생각을 그렇죠. 심어주신 이후에 팬덤이 형성됐는데 그때나 지금이나 세상에 알려지고 싶지는 않다 아직. 그래서 그럼 우리 유튜브 하는데 어떡하지? 그래서 저희가 이런 구도를 그래서 여러분들이 김프로 이프로를 음. 1시간 동안 보셔야 됩니다. 네. 정채진 프로 오랜만에 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근데 원래 얼굴이 하얀 편인데 얼굴도 구릿빛이 됐고 저하고 체형이 비슷했었는데 저하고 완전 달라지셨는데. 네, 최근에 좀 운동, 등산하고 러닝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정프로를 내가 안 지가 벌써 한 10여 년 됐잖아요. 그래서 뭐 1년에 뭐 대여섯 번씩 뭐 10번씩 만나는 건 아니지만 1년에 한 서너 번은 만나는 것 같아. 이렇게 저렇게 해서. 근데 지금까지 10몇 년 동안 내가 본 정채진 프로 중에 너무 해피해 보이고 너무 액티브하게 하고 그리고 태도가 가급적이면 대표님 저 안 할게요. 이런 태도였는데 좀 바뀌었어요. 해보죠. 이런 태도로 바뀌어서. 운동이 사람을 좀 바꿨어요? 네, 운동도 많이 바꿔줬고 그 계기가 되는 게 오늘 소개할 책이 책이 좀 저한테는 인생의 전환점 같은 그런 책이기 때문에 정프로를 바꾼 이 책. 그러니까. 네, 맞습니다. 무슨 책인데요? 인코그니토라는 책인데요. 인코그니토. 데이비드 이글먼이라는 굉장히 유명한 신경뇌과학자가 쓴 책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에 번역돼 있는 책은 3권인데 총 3권인데 이 책은 2011년 정도에 나왔습니다. 근데 지금 이 저자가 쓴 책 중에 우리나라에 3권이 번역됐는데 근데 그 중에 한 권인데 한 권이 인코그니토. 네. 근데 아쉽게도 이 책이 절판이 됐거든요. 절판돼서 모신 거예요, 저희가. 또 절판이냐 이런 얘기. 절판됐습니다. 얼마나 잘 팔렸으면 절판됐겠어. 내용을 자세하게 읽어보면 굉장히 재밌는 책인데 그냥 인코그니토라는 제목으로 나오니까 제목 자체도 안 와닿고 그다음에 처음에 한두 페이지 펴보면 어렵고 뇌와 관련된 뭐 그런 얘기인 것 같고 그래서 제 생각에는 많이 안 팔리고 초기 절판된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왜 그 책이 인생을 바꿨어요? 이 책의 핵심 주제가 나라고 하는 나는 누구인가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는데 근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기로는 우리 자아가 하나라고 생각하고 살거든요. 그러니까 정채진이라는 자아가 하나라고 생각하고 사는데 이 책은 자아가 하나가 아니고 무수히 많은 자아들로 구성된 라이벌로 구성된 한 팀이라는 그런 이야기를 해주고 있거든요. 그게 나중에 조금 뒤에 말씀드리겠지만 종교하고도 좀 관련돼 있어서 저는 좀 큰 깨달음을 얻었던 그런 책입니다. 기왕 뭐 책 읽을 수도 없고 절판됐다 하니 스토리는 좀 들어보시죠. 책 내용을 좀 일단 얘기해 주세요. 인코그니토 가지고는 전혀 상상이 잘 안 돼요. 제가 오늘 설명드리는 거 좀 들어보시면 이 책 굳이 안 사셔도 되지 않을까. 못 사요. 그리고 절판이셨어요. 이 책에서는 자아를 어떻게 정의를 하냐면은 서브 루틴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서브라는 거는 이제 의식 밑에 있다고 해서 서브라는 용어를 쓰고 그다음에 루틴이라는 거는 외부 자극에 대한 나의 몸의 자동화된 반응을 루틴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기뻐하는 감정도 하나의 루틴이고 경험에 오랫동안 살아오면서 이제 쌓여온 거죠. 그래서 누가 저한테 칭찬을 하면 저는 거기에 칭찬에 대해서 몸이 반응을 하는 거죠. 그때 뭐 칭찬받았을 때 제가 기뻐하는 감정이 들면 제 뭐 심장이라든지 뭐 얼굴 표정이라든지 이런 게 다 자동화된 하나의 루틴으로 이제 표현이 되는 거죠. 그리고 저의 화나는 감정, 그다음에 누구를 시기하는 감정,
이런 것도 다 하나의 자아라고 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심지어는 우리가 자동차를 타고 가다 보면은 뭐 한 10분 정도는 딴 생각을 하면서도 사고가 안 나고 갈 수 있잖아요. 근데 그 한 10분 정도 딴 생각하면서 사고가 안 나는데 그 기간 동안에 갔던 경치나 이런 거는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 보면은 하나도 기억이 안 나지 않습니까? 네, 그거는 이 운전하는 행동 그 자체도 서브 루틴화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의 자동화된 몸의 반응이 된 거기 때문에 무의식적으로 네. 그런 경우 있는 것 같아요. 네. 운전할 때. 네, 맞습니다. 그리고 야구 선수들 날아오는 공, 뭐 시속 140km로 날아오는 공을 칠 때 내가 이 공을 봐서 이렇게 쳐야지라고 치는 게 아니고 그 휘두르는 순간은 그냥 그렇죠. 반사적으로 휘두르지 않습니까? 네. 그것도 하나의 자아라고 정의를 하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화내고 시기하고 기뻐하고 뭐 지루해하고 네. 할 때 나타나는 반응도 반사적으로 무의식적으로 나오는구나. 그렇습니다. 네, 경험에 의해서 우리 일군의 유런들이 제가 기뻐하는 감정일 때 활성화되는 그 유런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유런들이 계속 경험을 하게 되면서 그게 강화되는 거죠. 결합들이. 그러면서 이게 어느 시점이 넘어가면은 자동화돼 가지고 나오는 거죠. 근데 이게 왜 중요한 개념이냐면은 여기서 조금 더 설명드려야 되는데 이 수많은 감정들이 다 라이벌 관계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팀입니다. 라이벌 관계라고 하면 어떤 거냐면은 굉장히 크게 화가 났을 때 그때 이 화나는 감정은 의식에 올라타게 되거든요. 그 의식에 올라타면은 그 순간 뭐 회사로 치면 CEO가 되고 그다음에 국가로 치면 대통령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때 다른 저의 자아들은 다 조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텔레비전 같은 데 가끔 뉴스화 되잖아요. 백화점 같은 데 가서 갑질하는 고객들. 그런 사람들은 이제 직원들한테 큰 소리를 막 지르지만 막상 자기가 어떤 행동을 하고 있는지 모르고 있거든요. 그거는 그 화나는 감정이 굉장히 크게 됐기 때문에 의식을 완전히 장악하고 있어서 다른 자아들은 쥐 죽은 듯이 조용하고 있는 겁니다. 그 사람한테도 기쁨과 그다음에 인내심 이런 게 있겠지만 그 순간만큼은 이 화나는 감정이 의식을 장악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한순간에 하나의 자아만 그 의식에 올라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라이벌로 구성되어 있는 팀인 거죠. 경쟁적이라는 거예요? 네, 경쟁 관계에 있는 겁니다. 화나면서 지루할 수는 없다. 화나면서 기뻐하기는 쉽지가 않은 거죠. 네. 그러다가 화가 엄청나게 난 그 사람한테 누군가 지나가다가 10억짜리 뭐 수표를 줬는데 그게 진짜인 거로 줬다. 그럼 이분은 그 순간 기뻐하는 감정이 올라오겠죠. 그럼 화나는 감정은 다시 밑으로 내려오는 거예요. 근데 저 최근에 2편이 나온 그 인사이드 아웃 있잖아요. 네. 그 영화가 생각이 나네요. 인사이드 아웃이 현대 내각의 그런 정수들을 잘 만든 만화로 만든 뭐 이런 거. 맞습니다. 네. 근데 이 밝은 쪽 자아라고 부르고 기쁨, 인내심 이런 걸 밝은 쪽 자아라고 부르고 그다음에 뭐 두려움, 화나는 감정, 시기심 이런 걸 어두운 쪽 자아라고 부르거든요. 그리고 아까 전에 말했던 야구에서 배트 휘두르는 거라든지 아니면 운전하는 기술이라든지 여러 가지 기술적인 측면 그런 세 가지 구성으로 돼 있는데 이 화나는 감정이나 시기심 같은 게 발동하게 되면은 어떤 상태가 되냐면은 제가 만약에 이진우 기자님을 시기한다고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은 그 시기심이 사라질 때까지 이 시기심은 제 뇌에서 계속 소리를 지르는 겁니다. 으악 하고 소리를 지르는 거죠. 그러면 저는 괴롭다라고 생각하게 되는 거거든요. 여기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 시기심이라는 감정, 그다음 제 어두운 감정이 계속 켜져 있는 동안에는 괴롭다고 여기는데 이 감정을 행복해지려면 이게 없어져야 되잖아요. 근데 이 시기심이 발동했을 때 없어지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제가 상대방보다 시기심을 느끼는 대상보다 더 잘 되면은 사라집니다. 예, 그 사람에 대한 시기심은 사라지지만 그 시기심이라는 기제 자체는 그대로 남아 있게 되거든요. 또 누군가 맞습니다. 다른 대상을 찾든지 아니면 그 사람에 대한 어떤 특성에 대한 시기심은 사라졌지만 또 다른 특성을 찾아가지고 시기하게 되고 그럼 또 계속 괴롭다고 생각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비유를 하자면 하늘에 태양이 떠 있는데 구름이 끼어 있으면 그때는 어둡잖아요. 그러면 그때는 불행하다고 생각하는 거죠. 시기심이 잔뜩 끼어 있는데 근데 제가 만약에 상대방보다 더 잘 되게 되면 그 구름이 싹 거치게 되는 거죠. 그럼 그 뒤에
원래 행복, 저의 밝은 쪽 자아는 계속 있기 때문에 그 행복이라는 거는 그대로 있는데 어두운 감정들이 계속 생길 때마다 불행하다라고 느끼는 거죠. 근데 부처님이나 예수님, 이제 예수님에 대해서는 좀 신의 아들이라서 종교적인 얘기를 하려는 거는 아니지만 이제 좀 의견이 다를 수는 있는데 그래도 사람으로서의 면모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부처님이나 그 예수님 같은 분들은 제가 생각할 때는 그분들도 마음속에는 사람으로서의 존재일 때는 감정이 어두운 감정들이 있었을 겁니다. 시기심이나 뭐 두려움 이런 게 있었을 텐데 그게 굉장히 작아져 있고 그다음에 밝은 쪽 자아는 굉장히 커져 있는 상태였을 거고요. 반대로 범죄를 저지르는 사람들은 그분들도 기쁨이나 인내심, 창의력 이런 좋은 쪽 자아가 밝은 쪽 자아가 있지만 어두운 쪽 자아가 너무 커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외부 자극이 오면은 거기에 대해서 참지 못하고 나쁜 행동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책에 보면 우리 자아가 하나가 아니고 여러 개라는 거를 예시로 여러 사례들을 들어주거든요. 근데 이게 왜 중요한 개념이냐 하면 그러니까 하느님을 믿을 때 예를 들어서 주기도문이 이제 어떻게 돼 있냐면은 구성이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거는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너희 이렇게 기도하라. 네, 이렇게 기도하라라고 기도의 전형 같은 거죠. 맞습니다. 네. 이게 3단 구성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절대자에 대한 믿음, 수용 그게 하나 있고 두 번째는 일용할 양식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내가 남을 다른 사람을 용서했듯이 하느님도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이게 그게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하나 더 넣자면 제가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이게 있거든요. 근데 요 마지막 구절이 조금 의미가 있는 구절입니다. 시험에 들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불교의 핵심 교리를 이제 팔만대장경에 이제 교리들이 들어가 있는데 그걸 260자로 줄인 게 반야신경이라는 거거든요. 근데 그 반야신경에도 핵심 구절이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 색즉시공 공즉시색 그거를 받아들인 다음에 이것도 수용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이 어떻게 돼 있냐면 반야바라밀다를 의지함으로써 그러니까 반야바라밀다라는 거는 이 색즉시공 공즉시색의 핵심 이론을 받아들임으로써 마음에 걸림이 없고 걸림이 없으므로 두려움이 없어져서 열반에 든다라는 거거든요. 근데 이 두 개 종교에서 종교를 믿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근데 이슬람교도 어떻게 보면은 하느님을 믿는 거잖아요. 알라하고 하느님은 같은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서 전 세계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종교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쟁이 끊이지 않지 않습니까? 그럼 왜 그러냐면은 우리가 보지 못한 거를 믿어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불교 같은 경우에 색즉시공 공즉시색 그러니까 색이라는 건 우리 몸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이 물질이 공이고 공이 즉 물질이라는 거를 우리가 현실에서 이 거시 세계에서 본 적이 없지 않습니까? 근데 이 보지 못한 거를 믿어야 되니까 자꾸 의심이 드는 거죠. 그러니까 그 다음에 마음에 걸림이 없어서 열반에 드는 이 과정을 하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느님에 대한 존재도 우리 지금 이 지구상에 살고 있는 이 기독교를 믿는 사람들은 하느님을 봤다라고 경험했다라고 얘기하는 사람은 있을 수 있지만 그걸 객관적으로 본 사람은 봤다고 인정할 만한 그런 사람은 아마 없을 겁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신앙으로서 믿어야 되잖아요. 보지 못한 거를 믿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주기도문에도 시험에 들지 않게 해달라는 게 하느님이라는 존재를 믿지만 그걸 본 적이 없기 때문에 못하는 겁니다. 근데 이게 왜 중요한 개념이냐면은 하느님에 대한 존재를 제가 진짜 믿게 되면은 저하고 김동완 의장님하고는 하느님의 자손이잖아요. 자녀잖아요. 그래서 형제잖아요. 그래서 제가 미워하거나 시기심을 가지거나 그럴 이유가 없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을 진짜 받아들이게 되면은 제 마음속에 이제 사랑이 싹 트는 거죠. 근데 사랑이 싹 틀 때 제가 해석하기로는 그때 성령이 함께 한다라고 표현할 수 있는 거고 그다음에 불교에서 말하는 색즉시공 공즉시색을 진짜 받아들이게 되면 저하고 이진우 기자님하고는 분리된 게 아니기 때문에 미워하거나 그럴 이유가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때 자비심이 생기는 거고
그때 이제 제가 해석할 때는 불성이 생긴다라고 표현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제가 말하는 이 인코그니토에서 말하는 라이벌로 구성된 팀이라는 걸 받아들이게 되면 이 믿어야 되는 거를 믿지 않고도 사랑과 그 자비심과 같은 유사한 결론을 낼 수 있기 때문에 종교 없이도. 네, 종교 없이도 절대자에 대한 의지 없이도 네. 그리고 절대자에 대한 믿음이 좀 더 강화될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종교인들도 저는 괜찮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왜 그러냐 하면은 이 시기심이라는 감정 아니면은 뭐 누군가를 미워하는 감정을 가지게 되면 가장 먼저 가장 크게 다치는 게 저 자신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시기심을 가지는 동안에는 다른 자아들, 저의 밝은 쪽 자아들이나 어두운 쪽 자아들은 다 침묵하게 되거든요. 그리고 부정적인 영향을 계속 받습니다. 그래서 제가 누군가를 시기하게 되면은 당연히 잇따라서 미워하는 감정이 생기게 됩니다. 그리고 모든 어두운 쪽 감정의 기반에는 두려움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친한 사람이 누군가 돌아가셨는데 그러면 슬프잖아요. 그 슬픔이라는 게 왜 발생하냐면 그 사람을 다시 볼 수 없을 거라는 거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생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미워하는 감정이나 시기심 이런 것들도 다 그 기저에는 두려움이라는 게 있습니다. 근데 이 두려움이라는 거를 안정화시키고 나면은 이 밝은 쪽 자아가 커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기독교에서 말하는 사랑, 그다음에 불교에서 말하는 자비심과 유사한 형태로 이제 갈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뇌과학적으로 불교에서 말하는 그 깨달음의 순간, 깨달음이라고 하기는 그렇고 뭐 이제 무라일체를 느끼는 그 순간도 뇌과학적으로 설명을 할 수 있거든요. 우리 뇌에는 이제 두정엽이라는 부위가 있는데 이 두정엽이라는 부위는 이제 좌두정엽하고 우두정엽은 각각 3차원을 인식하게 만들어주고 그 다음에 저의 몸의 감각을 인식하게 만들어주거든요. 그래서 이 3차원과 제 바디감을 느끼게 해주는 부위가 있는데 깊은 명상에 들어서 제가 정확한 불교 용어는 잘 모르겠는데 그 무라일체를 느끼게 되는 그 순간이 언제 한번 올 수는 있는데 그때 우리 몸에서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 걸로 추정되냐면은 우리 몸에서 오는 감각 정보가 두정읍으로 가는 게 일순간 뭐 밀리세컨드 그 찰나에 정지가 됩니다. 그러면은 3차원을 인식할 수가 없게 되고 그 다음에 제 몸도 인식할 수 없기 때문에 이 물과 제가 일체가 되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불교에서 말하는 그 무라일체 그거를 경험하게 되면은 나하고 이 공간이 이 물체가 다른 게 아니라는 걸 알게 되면서 이제 깨달음을 얻었다라고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뭐 그런 것도 사실은 뇌의 작용으로 이제는 설명할 수가 있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인코그니토 이것은 신에 귀의하지 않고 네. 스스로의 셀프 마인드 컨트롤을 통해서 네. 궁극의 영역까지 접근할 수 있는 이론적 기반이 될 수 있는 책이라는 거죠. 그리고 종교에 대한 믿음이 있다 해도 이거를 더 갖다 붙이게 되면은 좀 더 잘 할 수 있게 되는 종교의 사이길로 가는 그게 아니고 더 종교가 심화되고 종교가 더 발전하는 그런 자극이 된다는 거죠. 그렇죠. 하느님에 대한 믿음이 있을 때 시험에 들지 않게 만드는 그런 기능을 해줄 수 있는 거죠. 왜냐하면 다른 사람을 미워하게 되고 그 다음에 시기하게 되면 하느님의 가르침, 예수님의 가르침을 벗어나게 되는 거잖아요. 그럼 그때 시험에 들었다고 생각할 텐데 그 순간 이제 깨닫는 거죠. 누군가를 미워하게 되면 내가 가장 크게 다치고 가장 먼저 다치기 때문에 미워하는 감정을 달래줘야 되겠다라고 이해하면 좀 더 쉬운 거죠. 근데 뭐 그런 상태가 있으려니 하는 경우가 많고요. 네. 근데 그런 상태에 대부분의 내 인생의 시간을 머물고 싶은 욕구가 다 있을 거예요. 네. 그래야 다른 사람들 좋아하고 자기 만족도 있으니까 그게 곧 행복이잖아요. 네. 그렇죠? 네. 근데 그게 잘 안 되는 게 문제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네. 이거 컨트롤이 아닌데 지난번에 한번 식사를 하다가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었거든. 대표님, 이게 제가요 옛날하고 좀 다른 게요. 옛날에 약간 어두운 생각이 오거나 불행하다는 느낌이 오거나 화가 나거나 시기심이 오거나 그러면 옛날엔 거기에 그냥 굴복했는데요. 요즘에 제가 그걸 컨트롤하게 됐어요. 그래서 또 너 왔구나.
너 지금 나가볼래? 그런 얘기를 해서 내가 식사하는 게 야, 그래서 얼굴 표정이 저렇게 환해졌구나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있었거든. 네, 맞습니다. 그게 요 책하고의 관련성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네. 요 인코그니토 내용이 제가 금방 말씀드렸던 그 주요 내용이고요. 그 다음 우리는 각자의 세계가 된다. 이게 라이브 와일드라는 원제를 가지고 있는데 이게 뇌의 신경 가소성에 관한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같은 저자가 쓴 책인데. 네, 같은 저자가 쓴 책입니다. 뇌가 변할 수 있다라는 거죠. 아까 전에 제가 말씀드린 도노 점수에서 도노는 인코그니토에 해당되는 거죠. 깨달음. 같은 거고 점수는 꾸준히 노력해서 그 깨달음을 수련하는 거를 점수라고 하잖아요. 근데 이 뇌의 가소성이라는 걸 진짜 받아들이게 되면 그 깨달은 거를 좋은 방향으로 계속 뭐 노력해서 변화시킬 수 있는 거죠. 우리는 각자의 세계가 된다라는 책에 나오는 것 중에서 중요한 부분이 뭐냐 하면은 우리 뇌라는 거는 우리가 의지를 가질 때 뇌가 좀 더 빨리 변할 수 있다라는 개념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어떤 쥐가 있는데 정상적인 쥐하고 그다음에 아세틸콜린이라는 그 신경 전달 물질이 있는데 이 아세틸콜린을 약물로 인해 가지고 막아놓은 두 쥐를 가지고 이제 2주 동안 좁은 틈 사이로 둥근 설탕을 이렇게 꺼내는 조금 도전적인 그런 과제를 줬더니 정상적인 쥐는 학습이 돼가지고 2주 뒤에는 더 빨리 이걸 꺼낼 수 있었는데 이 아세틸콜린이라는 그 신경 전달 물질이 막혀 있는 쥐는 전혀 그 학습이 안 되는 거죠. 처음 그대로 머물러 있는 거죠. 근데 이 아세틸콜린이라는 거는 우리가 의지를 가질 때 더 많이 신경 전달, 그러니까 우리 뉴런들에서 더 많이 분비가 된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의지를 가지는 게 당연해 보이지만 굉장히 중요한 개념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은 이런 거죠. 운동을 더 많이 하겠다라는 거하고 제가 화요일, 목요일 퇴근 후에 몇 시간 어디에서 달리기를 하겠다. 이거는 의지 측면에서 굉장히 다른 결과를 낳게 되거든요. 좀 더 구체적인 네,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거죠. 그런 식으로 하면은 좀 더 적극적으로 변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렇게 하면 뭐가 좋아진다는 거죠? 제가 의지를 가지고 중요성을 부여하게 되면은 부여하고 부여해가지고 그걸 하려고 하면은 적극적으로 그 뇌가 가소성이 있기 때문에 변한다라는 거죠. 의지대로 간다는 거예요. 네. 의지대로 완전히 가지는 않지만 그러니까 의지가 필요하다. 네, 의지를 가지지 않을 때보다는 더 갈 수 있다라는 거죠. 뇌가. 뇌가. 네. 그래서 아까 전에 제가 설명드린 것 중에 시기심을 없앤다고 하기보다는 줄이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다고 했는데 하나는 그 사람 시기하는 대상보다 잘 되는 방법이 있는데 이거는 일시적인 방법이거든요. 그러면 궁극적인 방법은 뭐냐 하면은 저의 시기심 어두운 쪽 자들을 따뜻하게 맞아서 달래줘야 됩니다. 그래서 그 달래주는 과정을 하지 않으면 이 시기심이라는 게 항상 커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저는 얘가 계속 소리를 질러대서 불행하다고 느끼는 거죠. 그러면 이 시기심을 달래는 방법은 제가 생각할 때는 2단계로 구성돼 있거든요. 1단계가 있고 2단계가 있는데 첫 번째 단계는 이런 겁니다. 첫 번째 단계도 한 3개 정도로 얘기를 할 수 있는데요. 그중에서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게 받아들이기입니다. 수용인 거죠. 이 수용이라는 게 왜 중요하냐면은 투자를 할 때 제가 수익이 안 날 때 있잖아요. 잘못된 포트폴리오를 가지고 있는데 고집을 피우고 있을 때. 근데 그 잘못됐다라는 거를 분명히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맞아요. 이걸 마음으로 완전히 받아들이지 않으면 행동을 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냥 방치하게 되거든요. 그런데 내가 이거 잘못된 포트폴리오를 가지고 있다라는 거를 딱 받아들이는 순간 포트폴리오를 한번 뒤집어 엎게 되잖아요. 원점에서. 그래서 뭐 좀 잘못 샀다고 생각하는 거 팔게 되고 그다음에 더 사야 되겠다고 생각하는 거 더 사게 되고 완전히 원점에서 모든 포트폴리오를 이제 재점검하는 거죠. 그게 완전히 받아들이는 거거든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은 제가 예를 들어서 손실을 봤다든지 아니면은 일정 기간 동안 수익이 전혀 안 난 상태 그 상태를 받아들이게 되면은 포트폴리오 바꾸면서 새로운 거를 뭔가
시도할 수 있는 힘이 생기거든요. 그렇지. 네. 근데 이건 투자뿐만 아니라 다른 모든 활동들이 다 받아들이는 것부터 시작을. 근데 우리 정프로는 너무 강하게 받아들여. 자꾸 뒤엎어. 어느 정프로? 정영진 프로님. 조정프로야 그러겠어. 우리 여기 아는 브라더 정프로는 너무 자주 수용성이 너무 좋아. 이 친구는 바로바로 행동한다는 건데 네, 바로 받아들여. 우리가 살면서도 그렇잖아요. 예를 들면 건강 관리를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도 그래 해야지 라고 하면 마음만 먹지 안 움직인다는 건 내가 그걸 아직 안 받아들였다는 얘기고. 네. 저 친구하고 지난번에 한번 다퉜는데 풀어야 되나? 라고 하다가도 안 움직이는 거는 지금이라도 전화해야 되겠다 하고 하는 바로 행동 들어가는 거랑 차이가 큰데 근데 인생이라는 건 사실 그런 차이들이 계속 쌓여가면서 망가지면 망가지고 풀리면 풀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차이 되게 중요할 것 같은데 우리 아들이 소파에 누워서 유튜브 보다가 그래도 인간이니까 그래도 나도 공부를 해야지. 나도 재수생인데 생각을 할 텐데 그걸 몰라서 그렇게 누워 있는 게 아니라 그냥 계속 이거 하고 받아들여서 공부하러 가는 거하고는 이게 되게 큰 차이가 있는 거기도 하고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넘어가는 점핑의 과정은 진짜 중요할 것 같은데. 이게 좋은 말씀이신데 이게 사람들이 받아들이지 못하는 이유가 왜 그러냐면은 예를 들어서 게으른 사람이 있다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근데 이 게으른 사람이 게으른 상태에 있는 거하고 부지런한 상태에 있는 두 가지가 있을 텐데 이 게으른 사람이 쉽게 못 변하는 이유는 극도로 부지런해지는 그게 너무 힘들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걸 포기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자기 자신이 게으르다라는 거를 외면하기 때문에 그 게으른 상태에서 못 벗어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투자를 하고 있는데 잘못된 포트폴리오를 가지고 있는 거를 인식은 하고 있으면서도 그걸 완전히 받아들이지 못하게 되면은 저의 잘못하고 있는 걸 인정을 못하는 거거든요. 게으른 사람이 부지런한 사람으로 갈 수 없게 만드는 그 요인은 자기가 게으르다라는 걸 완전히 부정하는 거죠. 왜냐하면 괜찮다라고 생각하는구나. 그러니까 그죠. 내가 게으른 게 싫은 거죠. 본인도.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당뇨가 걸렸다고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근데 이 당뇨라는 병에 걸리게 되면은 약을 계속 먹어야 되잖아요. 근데 사람들이 어떤 행동을 하냐면 자기는 당뇨 환자임에도 불구하고 당뇨에 걸렸다라는 걸 인정 안 하고 싶은 마음의 작동이 있는 거거든요. 회피하고 싶어 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냥 약만 먹고 운동 안 하게 되고 그렇게 되는 거죠. 근데 나는 당뇨 환자라는 거를 완전히 받아들이고 나면은 안 좋은 상태도 나다라고 생각하면은 이걸 조금씩 개선할 수 있는 그런 힘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완전히 받아들이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거죠. 제가 이진우 기자님을 시기하는 마음이 있어요. 그러면 그거를 나쁘다라고 생각하지 않고 시기심을 가진 저를 나쁘다라고 생각하지 않고 이 시기심이라는 자아가 있는 상태도 나다라고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죠. 그런 다음에 그걸 받아들인 다음에 어떻게 행동하냐면은 한 번에 시기하지 않는 상태로 가는 게 아니고 그 다음 날 아침에 일어났을 때 시기하는 마음이 들면은 그걸 달래주는 거죠. 내가 나를. 제가 나를 달래주는 거죠. 왜냐하면 저의 자아는 하나가 아니고 여러 개의 자아로 이루어져 있고 시기심 말고 다른 자아가 있는 거죠. 의식이 있기 때문에 그 의식이 이 다른 쪽 자아들을 요 의식의 타게 만들어주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받아들이기를 잘 하게 되면 매일매일 조금씩 노력해가지고 변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근데 만약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달래줬는데도 불구하고 안 달래진다. 그럼 어쩔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게 이제 받아들이기입니다. 내려놓기. 그런데 이게 완전히 받아들이게 되면 이 마음이라는 게 참 신기한 게 반대의 긍정적인 에너지가 나오거든요. 완전히 내려놓게 되면은. 그래서 이건 포기하는 거하고는 다릅니다. 그래서 똑같은 얘기를 여러 번 하게 되는데 포트폴리오를 제가 잘못됐다라는 걸 완전히 받아들이게 되면은 이걸 뒤엎고 새로운 좋은 회사들로 채워야 되겠다라는 굉장히 강한 생각이 떠오를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 거죠. 만약에 그러지 않고 이건 내가 가지고 있는 회사들은 괜찮은 회사들인데 괜찮을지도 몰라. 시장에서는 이걸 몰라서 그렇지 괜찮아라고 하면 전혀 액션을 못 취하게 받아들이지를 않은 거죠.
받아들이는 과정과 두 가지가 필요하다고 했던 것 같은데. 네. 그 받아들이는 거 하기 전에 필요한 게 두 가지가 더 있거든요. 그게 뭐냐면 알아차리는 겁니다. 알아차리는 건 어떤 거냐면은 백화점에서 갑질을 하는 그 사람의 경우에는 자기가 화난 상태라는 걸 못 알아차리기 때문에 그런 걸 하는 거거든요. 만약에 본인이 그걸 알아차리고 있는 상태라면은 CCTV를 만약에 자기가 보고 있다 그러면 나 부끄러워서 부끄러워가지고 그 행동을 못 할 거거든요. 근데 그 순간에는 자기가 그러고 있다는 거를 모르는 겁니다. 알아차리지 못하는 거죠. 그리고 제가 굉장히 화가 난 상태에서 통닭을 2마리를 시켰어요. 치킨을 2마리 시켰는데 그걸 계속 먹어요. 그러면은 먹고 났을 때 내가 통닭을 다 먹고 났을 때 어떤 맛을 느꼈는지를 전혀 알아차리지 못하거든요. 그거는 제가 통닭을 먹은 게 아니고 화를 먹은 거거든요. 근데 알아차린다라는 거는 뭐냐면은 내가 통닭의 맛, 그다음에 냄새, 그리고 혀에서 느끼는 뭐 씹는 기분, 식감 이런 걸 다 느끼면서 이제 거기에 집중해서 먹는 걸 알아차린다. 먹은 건지 모르는 경우도 있어요. 그렇지. 딴 생각하면서 밥 먹으면 특히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랑 뭐 막 한 다음에 먹으면 이게 밥을 먹은 건지 밥이 날 먹은 건지 모를 때가 있긴 네, 맞습니다. 네. 맞아. 그래서 요거를 뇌과학적으로 얘기하면 전전두 피지를 활성화시켜주는 과정이거든요. 알아차리기를 하면. 그래서 내가 화내고 있구나, 내가 좌절하고 있구나, 또는 내가 너무 기뻐하고 있구나. 그걸 빨리빨리 먼저 알아차리는 게 먼저다. 네. 그래서 요 알아차리기만 잘해도 이 화나는 감정이 대폭 줄어든다라는 게 아차하니까. 여러 실험을 통해 가지고 요건 증명돼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만트라라고 하죠. 제 의식을 현재로 가지고 오는 그런 걸 하거든요. 제가 굉장히 화가 났을 때 어떤 만트라가 있냐면 쉿 하는 거죠. 속으로 조용하라고 저의 화나는 자한테. 그래서 정체진이라는 사람이 화가 난 게 아니고 정체진이라는 사람의 자아들 중에서 이 화나는 자아가 지금 의식에 올라타 있는 건데 제 의식은 그거를 알아차리고 이 화나는 자아를 다시 밑으로 내려가라고 얘기를 해주는 거죠. 쉿 하면서. 그러면 그 순간에 의식에서 이탈했기 때문에 그 화나는 감정이 뚝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요 알아차리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아까 전에 투자 같은 경우에도 받아들이기 하기 전에 제가 잘못하고 있다라는 거, 그러니까 그 불안이나 두려움이 포트폴리오가 잘못됐다라는 걸 알면서도 그 두려워하는 감정이 제 머릿속에 계속 있는 상태가 되거든요. 그거를 알아차리면 이 두려움이 내려가고 이 포트폴리오를 조금 의식을 가지고 이게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를 찾아볼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요 알아차리기 과정이 굉장히 중요한. 내 머릿속에 떠오른 감정이나 이런 것들을 마치 남처럼 생각하고 먼저 내가 객관적으로 그걸 봐서 야, 너 내려와라고 해야 된다는 거군요. 맞습니다. 좀 높은 곳에서 조망하듯이 이렇게 내려다보는 거죠. 나지만. 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화나는 감정이 생기게 되면은 요즘은 이제 그 알아차리기를 하게 되면은 어쩔 때는 저도 모르게 웃음이 나올 때가 있거든요. 또 왔구나 네가 이런 생각이 들 때가, 물론 이제 여러 감정 중에서 그런 알아차리기가 안 되는 감정들이 있거든요. 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겠죠. 근데 이제 그런 게 인식하게 되면은 달래주는 거죠. 괜찮아, 네가 또 왔네, 괜찮아, 이렇게 달래주는 거죠. 그러면은 처음에는 이게 개선이 안 되는데 한 3개월에서 6개월 정도 이 과정을 하잖아요. 알아차리고 받아들이고 달래주기 요 과정을 하게 되면은 이 화나는 감정이나 시기심 이런 게 서서히 작아지게 됩니다. 계속 오는데 계속 알아차리니까 내 의욕이 감퇴되는 거구나. 네, 맞습니다. 올라가봐야 우리 주인이 또 너 내려가 임마 그러니까 그만 올라가자 이제. 그럼 이제 반대에 있는 좋은 감정들이 쟤는 원래 4번 타자였는데 쟤 요즘 부진한데 우리가 올라가 볼까? 이렇게 되는 거구나. 그래서 이 인코그니토라는 책에서는 이 서브 루틴을 뭐라고 부르냐면 좀비 시스템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의지와는 관계없이 자동화돼서 이게 출현하는 거죠. 그래서 전전두엽이라는 부위가 손상된 사람들은 반사회적인 활동을 아무 느낌 없이 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건 전전두엽이 이제 손상이 되면은 이 좀비 시스템이 막 나오는 거죠. 자기가 뭐 하는지 모르고 하는 거죠. 자기가 사기치고 폭력하고 거짓말을 계속 하도 네. 리플리 주고 그런 것도 이제 그런 게 그런 거죠. 네. 없어진 사람들이겠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술 마셨을 때도 이 의식이라는 만약에 만취하게 되면은 그 의식이
그 순간에는 이 좀비 시스템, 그러니까 서브 루틴들을 제어를 하지 못하거든요. 그럼 이 만취했을 때 자동화된 그 반응 중에서 좀 경험이 많이 쌓여져 있는 것들은 이제 느닷없이 이제 하는 거죠. 그래서 뭐 소리를 고래고래 지른다. 주사가 되고 네, 주사가 되고 그런 거죠. 그냥 제가 해석하기에는 그 예를 들어 화가 났을 때는 네. 화를 내는 이유가 내가 화난 걸 좀 알아주고 네. 주변에서 누군가든 네. 그걸 좀 이해해주고 달래주고 그래 너 화났겠다 그래. 네. 아, 충분히 이해해. 네. 라는 말을 해달라는 얘기. 맞습니다. 이인 네. 거니까 네. 그걸 남한테서 구하지 말고 네. 내가 화난 나를 아유 너 화났구나. 네. 알았어 잠깐 내려오자. 네. 그걸 하라는 얘기로 들리는데 맞습니다. 네. 그래서 아주 정확한 표현인데요. 그 감정에 이름 붙이기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저의 화나는 감정을 뭐 저 같은 경우는 정채진의 화남, 네가 또 왔구나 뭐 이렇게 하는데 정채진의 화남이 아니고 버럭이 닉네임을 닉네임을 재밌게 붙여주는 거예요. 색깔을 붙일 수도 있고. 네, 색깔. 너 빨강 화나는 거 빨강이야. 너 빨갱이 왔구나. 네, 빨갱이 너 또 왔구나 이런 식으로 이름 붙이기를 하는 거죠. 네. 그러면은 그게 그런 걸 계속 연습하게 되면은 점점 개선이 됩니다. 화나는 거를 얘기하지만 사실 우리가 화나는 경우도 많지만 우울하는 경우도 많잖아요. 네, 네. 슬퍼지는 때. 네. 괜히 그런 경우도 있고. 뭐 그런 경우도. 네. 아침에 일어나서 눈 뜨기 싫은 것도 똑같은 거예요. 네. 그럴 때 아 너 눈 뜨기 싫은 거 왔구나. 알았어. 어제 피곤했었지. 잠깐만 내려와봐. 네. 일단 일어나봐. 네. 충분히 이해해. 네. 나 스스로 달래주라는. 네. 맞습니다. 의지가 거기에 반영된다. 네. 그러면 쉽게 오히려 더 눈 뜰 수 있는. 네. 다독다독 받았으니까. 네. 그리고 1단계 세 번째는 뭐냐면은 현재에 존재하는 연습을 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현재에 초점을 맞추는 게 왜 중요하냐면은 이제 저 같은 경우는 명상을 매일 조금씩 하거든요. 명상이라는 게 뭔가 신비스럽고 이런 게 아니고 운동 같은 거거든요. 그래서 허리 펴고 눈 감고 이렇게 바르게 앉은 다음에 눈을 감고 제 숨이 들어오고 나가는 거를 바라보는 거죠. 근데 이거를 하다 보면 30초도 안 돼서 굉장히 조용한 환경에서도 요거를 하면은 30초도 안 돼서 생각이 떠오릅니다. 근데 이 생각이라는 거를 자세히 살펴보면 대부분 어떤 생각들이냐면 과거에 대한 후회 아니면 미래에 대한 걱정, 그 두 가지 성격이 대부분이거든요. 그게 뭐 1년 전의 일이든 아니면 조금 전의 일이든 아니면 조금 후의 일이든 1년 후의 일이든 아주 먼 미래의 일이든 우리 생각이 대부분은 과거에 대한 후회와 미래에 대한 두려움, 이 두 가지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근데 이 두 개를 내 현재에서 분리시켜 줘야지만 행복해질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뭔가에 좀 더 집중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호흡하기라는 거는 제 숨이 들어오고 나가는 거에만 이제 초점을 맞추고 잡생각이 떠오르게 되면 지나가는 바람이라고 생각하고 지나가 이렇게 하고 다시 호흡에 맞추는 거죠.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요거를 하루에 틈틈이 한 1분 정도 또 길게 할 때는 한 5분 정도 매일 아침 저녁으로 다 하고 뭐 중간중간에 조용한 시간이 되면 그렇게 하거든요. 그 호흡만 느끼는. 네. 그리고 이게 현재에 집중하는 걸 연습하는 거죠. 네. 그래서 요 1단계 세 가지 받아들이기, 그다음에 알아차리기, 그다음에 호흡하기. 요거를 하면은 그 뇌를 긍정적으로 바꾸는 기초네. 기초가 이루어지는 거죠. 2단계는 그 우울할 땐 내과학에서 아주 구체적으로 나오는데요. 총 6개를 제안을 합니다. 첫 번째가 운동입니다. 운동을 하게 되면은 이제 여러 가지 신경 전달 물질이나 이런 게 나오는데 그 중에서 이제 제일 중요한 게 뇌율의 신경 영양 인자라는 게 있거든요. 이거는 비유를 하자면 비료 같은 겁니다. 이게 나와야지 좋은 쪽 방향으로 행동을 바꿀 수 있는 신경 전달 물질 같은 게 더 잘 나오게 자양분이 되는 거예요. 자양분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운동을 하게 되면 이게 많이 나온다고 하거든요. 우울할 때 그래도 트레드밀에 가서 한 1시간 6 정도에 놓고 탁 땀을 쫙 빼고 목욕탕에 들어가면 언제 그랬다는 그게 좀 사라질 때가 있대. 네. 스틸 우울해. 네. 이런 경우 별로 없었어.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운동을 많이 해서 보면 근육 생기듯이 그 나쁜 생각에서 벗어날 수 있는 힘이 여기 생긴다는 거죠. 마라톤 선수나 축구 선수는 다
부처님 가운데 토막이어야 되는데 그건 운동만으로는 이게 안 되고 그다음 몇 가지가 더 있거든요. 또 네. 있죠? 그리고 운동한다고 해서 아까 전에 말했던 알아차리기, 받아들이기, 내려놓기, 그다음에 현재 존재하는 거 연습하기 이런 거는 안 하면은 운동만으로는 그게 되는 건 아니거든요. 근력 좋은 사람이 뭐 꼭 장수하는 건 아니잖아요. 네, 맞습니다. 인간관계 없는 건 아니지만. 네. 그리고 운동을 하게 되면은 이제 오래된 나쁜 습관들을 조금씩 바꿔갈 수 있는 그런 힘이 생깁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는 감사하는 마음이거든요. 이게 긍정적인 마음을 기르는데 제일 두 가지 핵심 요소가 운동하고 감사하는 마음인데, 운동이라는 거를 하게 되면은 우리 뇌의 감정이라는 거는 뭐냐면 우리 몸의 상태를 이제 표현하는 도구가 감정이거든요. 근데 몸 상태가 좋아지면은 이 감정이라는 것도 어두운 쪽 감정보다는 좋은 쪽 감정이 더 강해질 수밖에 없는 거고, 그 감사를 하게 되면은 이 전방 대상 피질이라는 부분이 활성화되는데, 이 전방 대상 피질이라는 건 부정적인 거나 긍정적인 거에 대한 주의 조절이 강화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긍정적인 마인드가 생겨나는 거죠. 그래서 아까 전에 주기도문 같은 경우에도 하느님에 대한 절대적인 수용, 그 다음에 일용할 양식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게 감사거든요. 이 감사가 우리 뇌를 좋은 방향으로 바꾸는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 번 경험하긴 했어요. 네. 사실 감사하면 네. 그냥 감사하고 있는 이 상황 자체도 감사할 수 있잖아요. 맞습니다. 안 죽었고 네. 얼마든지 극단적인 상황에서도 남아있는 장점들은 떠올릴 수 있으니까.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항상 그게 유효하긴 한데 가끔씩은 네. 야, 이러면 모든 게 다 그냥 마음속으로는 해결은 되는데 네. 그냥 이게 스스로 합리화하는 거는 아닌가? 예를 들면 어떤 불행이 와도 네. 어떤 상황이 닥쳐도 혹은 어떤 일을 당해도 네. 감사는 할 수 있기는 해요. 네. 그러면 마음이 약간 편해지긴 하는데 네. 이게 이렇게 계속 하는 게 맞는 거야? 하는 생각은 개인적으로는 종종 들더라고요. 그 다음 단계가 또 하나 더 있거든요. 있어요? 네. 그거는 뭐냐 하면은 결정하고 목표를 세우는 겁니다. 그러니까 잘못된 상태에도 불구하고 내가 더 심하게 나쁘게 되지 않아서 감사합니다. 그걸로 끝나면 안 되고 감사한 다음에 그럼 미래에 대한 뭔가 준비를 전환을 해야 되는. 세트로 움직여야 되는구나. 네, 그래. 나는 그냥 감사만 하고 포기하고 마니까. 네. 그래서 이 결정하고 목표를 세우면은 어떻게 되냐면은 내적 전전두 피질이라는 부위가 활성화되거든요. 그러면 이 부위가 어떤 역할을 하냐면 우리의 감정과 욕망을 제어를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성적인 판단을 좀 더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운동, 감사, 결정, 목표. 그러니까 결정을 하고 목표를 세우는 요 세 개가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러니까 특히 감사 같은 경우에는 자기 전에 하면은 굉장히 좋거든요. 왜 자기 전에 하면 좋냐면은 비유로 하면은 이런 겁니다. 우리 뇌 상태는 낮에는 어떻게 움직이냐면 낮에 잠실 운동장에 사람들이 뭐 3만 명, 한 5만 명, 4만 명 정도가 꽉 차 있다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 사람들이 소곤소곤 계속 대화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각자 다른 얘기들을 하고 있는 거죠. 우리 뇌에서 신경 세포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잠잘 때는 비유를 하자면 파도 타기를 하는 상태가 됩니다. 혼자? 아니 우리 신경세포들이 동조화되는 거죠. 낮에는 서로 다른 얘기를 하고 있는데 신경세포들이, 근데 밤에는 하나의 얘기만 하는 겁니다. 얘들이. 그럴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제가 만약에 화나는 상태에서 잠이 들었다고 생각해 보면 그 화나는 마지막 감정이 밤새 내내 제 다른 이 신경세포들한테 계속 동조화를 시켜주는 겁니다. 그래서 강화되는 거죠. 그래서 자기 전에 하면 좋은 게 아까 전에 말한 호흡, 그러니까 현재에 존재하는 거. 현재에 존재하게 되면은 두려움과 과거에 대한 후회를 배제시키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다음에 감사, 용서를 하는 거죠. 그러면 자기 전에 그거를 하게 되면 우리의 편도체라는 부위가 안정화되고 전전두엽이라는 부위가 활성화되면서 좋은 방향으로 이게 뇌가 바뀌어져 가게 됩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 주기도문을 자기 전에 외우는 게 굉장히 좋은 거죠. 이 명상하고 똑같은 효과를 가집니다. 그래서 감사 같은 경우에도 예를 들어서 오늘
김동완 의장님하고 이진우 기자님이 저를 3프로 TV에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다음에 제가 오늘 기분 나쁜 일이 있었다면 누구가 저한테 이런 행동을 했는데 그걸 용서합니다. 이거를 한 2분에서 3분 정도 그걸 하는 거죠. 그러면 이 우리 뇌가 자기 전에 좋은 방향으로 정리가 돼서 네. 아니면 이거를 하기 싫으면 주기도문 같은 걸 외운다든지 아니면 반야신경을 외운다든지 그 종교를 가진 사람들의 그 좋은 그런 행동을 하게 되면은 뇌가 그런 상태가 되고 그리고 그게 밤새 내내 파도 타기를 해주는 진짜 거죠. 감사의 다른 감정들 불안, 초조, 증오 네. 뭐 이런 감정에 휩싸이면 네. 이제 그런 감정들이 막 기승을 부리잖아요. 네. 자기 전에. 네. 그럼 잠이 안 오죠. 네, 맞습니다. 잠이 안 옵니다. 잠을 방해하지. 네. 그게 이제 편도체라는 부위가 활성화되거든요. 네. 그 불안함을 두려움 같은 걸 조장하는 그런 상태가 계속되는 거죠. 그래서 요 세 가지가 제일 중요하고 그 다음은 이제 수면이 중요하다라고 하거든요. 잘 자는 거. 네. 그래서 이 잘 자게 되면 노르에피네프린이라는 전전두 영역에서 그게 이제 나오는데 그게 주의 집중이 강해지거든요. 근데 이 수면을 잘하려면 운동하고 감사를 또 해야 되는 겁니다. 자기 전에 뭐 자기 한 4시간 전에 운동하고 바로 자기 직전에 감사하고 이게 다 이게 순환 구조. 예, 선순환 구조를 이루게 됩니다. 네. 그리고 가족들끼리 하면 좋은 게 포옹입니다. 5번째가 이 포옹이라는 거를 하게 되면은 이 편도체 어려워. 네. 공감하나 봐. 쉽지 않지. 네. 어려워. 부모님을 뵈면은 이제 부모님을 안아준다든지 아니면 자녀를 보면은 한 20초 정도 꾸준히 이렇게 안아주는 걸 계속하면은 이 상대방이 안정감을 느끼는 거죠. 편도체가 안정화되면서 이제 다른 거를 할 수 있는 그런 의욕이 생긴다고. 그다음에 마지막으로는 마사지. 그러니까 몸의 긴장을 이렇게 풀어주는. 그러니까 안아주면 상대가 아니면 내가. 상대도 좋아지고 저도 좋아지는 거죠. 포옹을 하면은. 네. 그래서 한때 왜 있잖아. 프리허그 뭐. 네, 맞습니다. 프리허그. 네. 그래서 요런 그 1단계와 2단계를 꾸준히 한 6개월에서 한 1년 정도 하게 되면 좋아지는 거죠. 근데 이때 중요한 게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의지거든요. 이 의지라는 거, 그러니까 내가 이걸 진짜 변할 수 있다라는 걸 받아들여야지만이 변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뭐 그런 얘기 있잖아요. 말을 물가로 끌고 갈 수는 있어도 말한테 물을 먹일 수는 없잖아요. 그건 말이 의지가 있어야지만이 변할 수 있는 그렇죠.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런 과정들 뭐 2단계에 나눈 그거를 한다 해도 이 의지가 없으면 아세틸콜린이라는 게 적게 분비가 되기 때문에 쉽게 변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금 하는 얘기를 그냥 뭐 저런 당연한 얘기를 하고 있네 이렇게 되면은 그렇지. 완전히 받아들인 상태가 못 되거든요. 지금 네. 시청하시는 분들 중에 뜨끔하신 분들 많죠? 네. 야, 또 뻔한 소리 하고 있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네. 근데 이거 진짜 받아들이고 이걸 꾸준히 하게 되면 서서히 변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변하지 않아도 그냥 어쩔 수 없지 하고 아까 전에 받아들이기. 변하지 않는 제 자신을 미워하지 않고 달래주고 이런 거를 계속 반복하면은 좋아지는 거죠. 아니 신경정신과 의사분들을 모시기도 했잖아요 우리가. 근데 이런 비슷한 얘기를 제가 들었거든. 네. 그때는 이성적으로는 맞는 얘기네 이런 그런 생각을 했는데 제가 잘 아는 후배인 정채진 프로가 변화된 모습들을 보잖아요. 내가 그러면서 내가 일종의 체험을 이렇게 잘 얘기를 해주니까 공감이 되고 받아들이게 되네요. 정프로님도 그 방법대로 뭘 좀 계속 열심히 했어요? 네, 저는 여기에 나오는 방법들을 그대로 좀 실천을 하고 감사하고 자기 전에 감사하고 그다음에 명상하고 그다음에 제가 화나는 감정이 생기면 그걸 알아차리고 받아들이고 달래주고. 내려놓고 달래주고 이런 거를 그다음에 운동도 꾸준히 하고 그러니까 성격이 정말 많이 변했고 어떻게 바뀌던가요? 요런 운동하고 감사하기를 하면은 긍정적인 마인드가 형성이 되거든요. 근데 이 긍정적인 똑같은 일이 벌어져도 네, 맞습니다. 긍정적인 마음이 왜 중요하냐면은 어떤 역경을 당했을 때 김주환 교수님이라는 그 연세대 교수님이 계시는데 그분 책에 회복 탄력성이라는 책이 있거든요. 그렇죠. 예. 그게 보면 역경을 만났을 때 어떤 사람은 그 역경을 디디고 더 튀어오르는데 어떤 사람은 역경을
당해서 무너지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거는 긍정적인 마인드가 어떤 사람은 그 튀어오르는 사람은 강한 사람이고 그냥 주저앉는 사람은 긍정적인 마인드가 부족한 사람이거든요. 긍정적인 마인드가 없게 되면은 아까 전에 잘못된 포트폴리오를 가진 상태에서 체념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벗어날 수가 없는 겁니다. 근데 내가 긍정적인 사람은 내가 잘못됐다라는 걸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게 되거든요. 그러면은 굉장히 강한 반대의 에너지가 나와서 그 역경을 디디고 오히려 튀어오를 수 있는 그런 힘이 생깁니다. 그런데 이 긍정적인 마인드는 아까 전에 말했던 운동하고 감사 그게 아주 중요한 역할을 긍정적으로 생각하자 이렇게 반복하는 게 아니고 네. 오히려 그냥 감사하고 운동하고 네. 잘 자고 네. 저도 안 되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아직까지도. 근데 이제 살면서 그런 걸 조금씩. 근데 옛날 어른들이 그런 얘기 좀 했었거든. 야, 화가 치밀거나 못 참겠으면 어떻게 해서 풀어라. 그걸 안으로 계속 사귀면 병 된다. 네, 맞습니다. 네. 큰일 난다. 네. 근데 이게 사귀는 건 사귀는 건데 내가 의지를 가지고 컨트롤하는 거고 네. 사귀는 건 어쩔 수 없이 그것도 사실 수용이 안 되는 거지. 그냥 그런 상태하고는 좀 질적으로 다른 거죠. 네. 그것도 뭐 일맥상통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사귀면 병 된다라는 거는 그걸 받아들이라는 얘기거든요. 네가 뭔가 좀 억울하게 된 상태에 그걸 그냥 받아들여라 있는 그대로 그런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그것도 뭐 어느 정도 일맥상통한 얘기인 것 같습니다. 더 브레인에는 어떤 내용이 있어요? 더 브레인은 이제 이런 내용들을 종합하는 그런 책이거든요. 그래서 인코그니토를 굳이 안 읽으셔도 이 더 브레인이라는 책은 이 두 가지 내용을 아주 재미있게 같은 저자고 네, 같은 저자고 그래서 더 브레인이라는 책만 읽어도 인코그니토하고 우리는 각자의 세계가 된다를 네. 두 권을 다 읽는 효과가 어느 정도는 있다. 네, 그런 것 같습니다. 바쁘신 분은 이걸 읽는 게 낫겠네요. 네. 그리고 그렇죠? 책도 좀 더 얇고 네, 괜찮은 것 같습니다. 1990년대 중반에 미국의 그 범죄율이 뚝 떨어지는 현상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과학자들이나 아니면 사회학자들이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날까를 여러 가지로 가설을 세워가지고 해봤는데 가장 유력한 가설이 뭐냐 하면은 23년 전에 미국의 청정공기법이라고 있었는데 그게 만들어졌는데 청정공기법이 뭐냐면 유연 휘발유를 무연 휘발유로 바꾸는 그걸 의무화시킨 겁니다. 예. 그러니까 유연 휘발유가 이제 많이 자동차가 돌아다닐 때는 공기 중에 납의 비중이 높아졌을 텐데 그 무연 휘발유로 바꾸게 되니까 납의 비중이 떨어지게 된 거죠, 서서히. 예. 근데 이게 미국에서만 이런 현상이 벌어졌으면 뭐 우연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각국들 그러니까 다른 나라들도 유연 휘발유에서 무연 휘발유로 바꾸는 법제화를 한 다음에 23년 뒤에 예, 범죄율이 떨어진 겁니다. 그래서 그게 어떤 원리로 그렇게 됐나를 과학자들이 생각하다 보니까 이 유아들이 성장하는 과정에 이 뇌가 형성되는 과정에 이 공기 중에 납 비중이 상당히 영향을 많이 준다라는 것을 알게 된 거죠. 그래서 이거는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면은 우리 뇌가 우리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이런 화학 물질에 의해서도 지배를 받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정도로 우리 자아가 외부 환경이나 아니면 외부 물질이나 이런 데 취약하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뭐 이런 것도 좀 신기한 건데 암묵적 자기 중심주의라는 게 있거든요. 이거는 뭐냐면 자기 자신하고 같은 부분을 발견하고 자기 자신을 떠올리는 겁니다. 그래서 미국이나 영국 같은 데는 이런 조사가 있었다고 합니다. 데니스라는 사람이 덴티스트가 되는 확률이 예, 실질적으로 높다고 합니다. 그리고 뭐 로렌스라든지 아니면은 라우라 이런 이름은 로이어가 되는 경우가 많고 그다음에 심지어는 이런 거죠. 지붕 시공회사 사장 영어로 루핑 컴퍼니스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면은 그 사람의 H라는 글자로 시작하는 사람하고 R로 시작하는 사람하고 중에서 R로 시작하는 사람이 루핑 훨씬 더 높다고 합니다. 그다음에 철물점 사장 철물점 주인 같은 경우에는 H로 시작, 하드웨어로 시작하잖아요. 그래서 그 경우에는 H로 시작하는 무의식 단계에서는 자기 자신은 이제 자아는
의식은 인식하지 못하지만 이 무의식 단계에서는 이런 것까지 우리 뇌에 작용이 일어나고 있다라는 거죠. 한 일군의 신경세포군에서. 네. 그리고 외계인 손 증후군이라는 게 있거든요. 이거는 뇌전증 환자의 경우에 굉장히 심한 경우에는 이 뇌에서 좌뇌 우뇌에서 일어난 전기폭풍 같은 거를 막아주기 위해서 그 중간에 뇌량이라는 거를 끊어주거든요. 그걸 이제 끊어주게 되면 한쪽 뇌에서 전기폭풍이 일어나도 발작이 안 일어나게 되는. 그런데 그런 사람의 경우에는 엉뚱한 행동을 하게 됩니다. 이 외계인 손 증후군이라는 게 뭐냐면은 이쪽 손은 절반이 끊어져 있기 때문에 좌뇌하고 우뇌가 이제 완전히 분리된 거죠. 그래서 왼쪽 손은 쿠키를 먹으려고 하는데 오른쪽 손은 그 쿠키를 못 먹게 이렇게 잡는 거죠. 그런 것도 의식 단계에서도 이게 두 개의 자아로 나눠져 있다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인코그니토에 보면 이런 무수한 사례들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런 사례들을 말씀드리는 이유는 그 자아가 하나가 아니고 여러 개로 구성된 라이벌로 구성된 팀이라는 거를 이제 들으시는 분들이 좀 받아들이기 쉬우시라고. 그러니까 의외로 네네. 너의 마음과 생각은 네. 의외로 복잡하고 네. 잘 컨트롤하려면 네. 제대로 대처해야지. 네. 그냥 내가 나니까 내가 뭐 어떻게 잘 하면 되겠지 이런 게 아니다. 의외로 네. 굉장히 복잡하고 자칫하면 컨트롤하기 힘든 거다. 네. 그 얘기네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자세히 자기 자신을 이렇게 들여다보면은 성숙되지 못한 자아가 발견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걸 이제 뭐 철학이나 이런 데서는 내면아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성숙되지 못한 자아. 근데 이게 힘든 일이 생기거나 아니면은 어떤 그 내면아이를 딱 건드리는 순간 이게 버럭 화를 내게 되는 그런 게 발생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어떤 사람을 봤는데 나의 못난 모습을 그대로 하고 있는 사람을 보면 그 사람을 굉장히 미워하게 되거든요. 오히려 동질감 느끼는 네, 게 동질감을 느끼는데 이제 자기 자신의 그런 모습을 싫어하잖아요. 그럼 똑같은 자기가 자기한테 만족이 있으면 네. 자기 아들이 자기를 닮은 건 매우 프라이드가 있는데 네. 자기가 너무 자기 싫어해. 네, 네. 근데 내 모습이 저기 있어. 네. 아, 쟤는 어떻게 나하고 똑같냐? 그러면 버럭 화를 내게 되는 거죠. 네. 그런 거죠. 네가 왜 그런지 내가 뻔히 아니까 이놈의 자식아. 네. 자식아. 네. 그래서 요런 거를 이제 인식하고 좀 깊게 생각하시다 보면은 요 라이벌로 구성된 팀 중에서 저의 밝은 쪽 자아를 좀 더 그러니까. 키우는 거를 이제 할 수 있는 거죠. 가급적 우리가 축구 감독이라면 손흥민이나 지금 컨디션 좋은 지금 골 감각이 절정에 오른 선수들을 기용해서 써야지 팀이 우승을 할 확률이 높지. 저기 지금 부상당해가지고 네. 쩔뚝쩔뚝거리고 있고, 네. 그죠? 맞습니다. 막 의기소침해가지고 지금 도저히 게임을 소화 못하는 사람들을 자꾸 등장시키면 안 되잖아. 네. 네. 기용을 잘해야 되겠네. 네. 맞습니다. 네. 네, 오늘은 그래서 미국 스탠퍼드 대학교 신경과학과 교수이신 데이빗 이글먼의 세 가지 책에서 알짜만 쏙쏙 뽑아서 일단 뇌가 어떻게 작동하고 우리는 뇌를 어떻게 컨트롤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배워봤는데 우리 저 노래 가사 중에도 내가 왜 이러는지 몰라라든가 내 속엔 내가 너무도 많아 네. 라든가 그게 그런 얘기죠, 그죠? 네, 맞습니다. 그러니 그냥 그렇게 흘려보낼 게 아니라 요거는 차곡차곡 뭔가 이게 스킬과 컨트롤과 테크닉은 필요한 거다. 네, 네, 네. 그리고 이걸 배우는 건 되게 중요하다. 네. 사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의 감정이나 뇌 생각 혹은 그런 거에 대해서는 그냥 받아들이거나 꾹 참거나 내지는 발산하거나 네. 그런 거였는데 그러니까 안 좋은 무드에 휩싸여서 투자 결정을 하고 그걸 확 그냥 실행에 올려버리고 그거는 바로 체결됨과 동시에 네. 그렇다니까. 바로 후회가 밀려오더라고. 네. 네. 아 이러지 말았어야 되는 건데. 아 근데 다 체결되기도 전에 체결되고 있는데 네. 근데 그거를 또 제어를 못해. 네. 스톱을 못해. 그리고 이제 자포자기하라. 나는 이제 안 돼. 난. 네. 이런 상태를 경험 많이 하셨을 겁니다. 네. 여러분. 요런 거를 많이 하게 되면 이 우리 뇌의 전전두엽이라는 부위가 활성화되거든요. 이 전전두엽이라는 거는 인내심과 창의력을 또 키워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운동, 감사하기 이런 게 그냥 단순히 뭐 성격만 좋아지고 이런 게 아니고 예. 인내심, 그러니까 투자에도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될 수 있는 거죠. 네. 그래서 다음번에는 투자 전문가한테 들어본 그죠?
투자는 마음과 뇌로 하는 거니까 다스립니다. 네. 이걸 어떻게 갖고 근데 우리가 되는지. 또 3프로 TV 아닙니까? 요렇게만 끝낼 수는 없죠. 그래서 여러분이 많은 호응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또 퍼날라주시면 정세지 프로가 사실 잘 안 오잖아요. 네, 근데 투자에 관련된 좋은 책. 오늘은 사실 마음 다스린 그 책 위주로 했는데 요런 얘기를 조금 더 하면서도 여러분들이 이걸 어떻게 투자로 연결시킬 네. 것인지 오늘 배운 이걸 투자에 관련된 좋은 책을 소개하면서 연결 한번 해보죠. 그래 그럼 다음 시간에 한번 또 한번 이어가 보겠습니다. 기대해 주세요. 네, 정태진 프로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시간 내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